안녕하십니까. 감정평가사 경제학 원론 담당하는 황사빈입니다. 감정평가사 경제학 원론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효율적으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얻을 것인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 수준하고 그 출제 경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그 경제학 원론을 갖다가 시험으로 보는 자격증이 꽤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감정평가사 경제학 원론이 있고요. 또 공인회계사의 경제학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편이죠. 그리고 이제 보험계리사에서 경제학이 있는데 이것도 꽤 어려운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다른 것보다 약간 난이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의 경우에도 이제 국가직이라든가 국회 또 서울시 7급 또 외교 공무원 뽑을 때도 시험을 보죠. 그리고 또 공기업 여러 군데서 시험을 갖다 봅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문제가 감정평가사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하고 보험계리사, 공인회계사인데 약간은 그 출제 경향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레벨은 제일 높은 편입니다. 그 세 가지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른 자격증에서 나왔던 문제들, 이것도 기출문제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런 것들 다 Q&A 들어가면 또 시험 문제 다운받을 수 있고 또 그 시험을 시행하는 측에 들어가면 지금은 기출문제가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해답은 제시하고 있으니까 다 풀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되게 경제학 원론 수험 전략인데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 과목 중에서 그래도 아무래도 경제학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이제 경제학을 전공한 분들도 경제학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 그 경제학과 4학년 학생들 경제문제 연구라는 과목이 있어가지고 첫 시간에 객관식 문제 아주 쉬운 것만 쭉 나눠주고 풀게 했더니 아주 실망할 정도로 점수가 낮았습니다. 경제학과 4학년인데 4년 동안 경제학을 공부했으니까 많이 공부했죠. 두루뭉실 넓게. 근데 객관식 문제는 뭐예요?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수가 낮게 나온 건데 그렇지만 연습만 하면 또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동안 나왔던 문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90점, 100점 이거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경제학 원론 교과서 해가지고 아주 어렵고 복잡한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이거는 풀어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70점 내지 80점을 목표로 해가지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도 거기에 맞게 만든 겁니다. 지나치게 까다롭고 어려운 내용들은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5과목 평균 60점 이상이고 과락 40점 이상이니까 경제학에서 한 7, 80점이면 충분하죠. 혹시라도 다른 과목에서 점수가 낮아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70 내지 80점을 목표로 해가지고 필요한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합격에 필요한 최소 점수 취득 이걸 목표로 학습할 것을 추천합니다. 조금 더 맞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 해결하려고 그걸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아까워요. 그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하시면 훨씬 더 좋은 점수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딱 필요한 내용만 정리하는 거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험 전략인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원리만 알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에서도 수업을 진행할 때 경제학 전체를 갖다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갖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그때 가서 이제 그걸 응용하는 내용들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 원론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효용함수, 생산함수, 비용함수, 계산 문제는 여기서 많이 나오죠. 미시경제학 분야 계산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효용함수가라고 하더라도 대개 콥다글라스 함수, 선형함수, 레온테이프 함수예요. 그 특징만 알면 이 함수를 갖다가 효용함수에 적용하고 생산함수에 적용하고 비용함수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만 정리해두면 어디서 문제가 나오든 간에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처럼 나오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만 이해하고 있으면 다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쩌다가 진짜 킬러 문항 것처럼 아주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버려도 합격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미시경제학 분야에서 가장 그동안 출제 빈도가 높았던 내용들 제가 뽑아봤습니다. 과거 10년 동안의 그 시험 문제 가지고 뽑아봤더니 미시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독점 기업의 행동,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행동도 있고 또 가격 차별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거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게임 이론 나오는데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내시 균형하고 우월 전략 균형의 특징, 이것만 잘 아시면 됩니다. 비교적 잘 나오는 편인데 이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외부 효과가 나오는데 그 외부 효과하고 그 외부 효과를 갖다 해결하는 방법이 외부 효과의 내부하죠. 근데 뭐 피구세를 부과한다든가 피구 보조금 부과한다든가 등등 해가지고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요. 뭐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뭐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조건, 또 당연히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 잘 나옵니다.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코옵 다글라스 함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가지고 코옵 다글라스 함수를 갖다가 원래 이제 생산 함수에 적용해가지고 나왔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 함수를 갖다가 소비자의 효용을 설명할 때도 활용을 하고 또 비용 함수에도 같이 나오니까 이 함수의 특성 확인하셔야 되고, 다음에 이제 소득 여가 선택 모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노동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노동 공급을 설명하는 소득 여가 선택 모형이 있는데 이게 바로 무차별 곡선 이론을 응용한 거예요. 무차별 곡선 이론, 그리고 이제 또 생산에서는 등량선을 이용한 합리적 생산 모형이 있죠. 다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건데 이거 가지고 이제 여기에 적용하고 여기에 적용하고 할 때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하시면 세 군데서 다 커버가 돼요.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또 기업의 합리적 생산, 거기다가 노동자의 노동 공급 다 적용되는 이론입니다. 무차별 곡선 이론. 그다음에 이제 기대 효용 이론 해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가장 높은 빈도를 갖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약간 낮지만 그래도 많이 나왔던 것이 공공재에 대한 내용 나옵니다. 공공재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의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외부 효과 말고 공공재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공공재 특징과 또 공공재를 갖다가 최적 공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늘 나오는 게 그겁니다. 공공재의 경우에는 시장 수요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 수요를 갖다 알고자 할 때 우리가 일반 재화 같은 경우에는 개별 수요 곡선, 그 개인의 수요 곡선을 갖다 수평으로 합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공재의 경우에는 뭐 수직으로 합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이제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탄력성은 뭐 미시경제학뿐만 아니라 거시경제학에도 다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성 개념만 명확하게 이해해 놓으시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도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라든가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또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 다 같이 적용되는 개념이니까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소득 분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해가지고 로렌츠 곡선, 진위계수, 10분위 분배율, 5분위 배율 이것들 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세부담의 귀청 문제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이것도 쉽게 나와요. 조세를 갖다 부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개는 뭐예요? 물품세, 종량세로 물품세 부과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문제 하나만 풀어보시면 또 다 쉽게 해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치재 보완제 관계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특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거시경제학 분야에서는 물가와 관련해 가지고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지수 구할 때 가중치를 갖다가 어떻게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라스파이레스 지수, 파쉐 지수, 피셔 지수가 있죠. 이런 것들 같이 나옵니다.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죠. 물론 이제 여기 포함되는 ISLM 모형 같이 해가지고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경제 성장 이론에서는 최근에 물론 소로우의 성장 모형은 옛날부터 제일 많이 나오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근래 들어와가지고 내생적 성장 이론이 나오면서 그런 내용들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 승수라든가 피셔 방정식, 뭐 가장 아주 핵심 모델이죠. 필립스 곡선 안 나오는 때가 없습니다. 통화 정책과 화폐 수량설, 또 이제 성장 회계에서 언급하는 소로우 잔차라든가 실업률 계산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닌데도 매번 나오다시피 합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구하는 거. 또 그걸 구하는 식을 갖다 역으로 해가지고 예컨대 실업자 수가 몇 명이냐 구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연습만 한 번씩 해보시면 다 되는 거죠. ISLM 모형 확인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소득, 소비가설 해가지고 항상 소득가설하고 또 케인지의 모형하고 늘 보셔야 되는 거죠. 또 화폐의 중립성도 그렇고 이것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기타 이제 근래 나온 실물적 경기변동 이론에다가 또 실업에 대해서 실업의 유형이 있죠.
거기다가 총 공급 곡선인데 단기, 장기 구분해가지고 파악하셔야 됩니다. 리카도 대등정리도 아주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초보적인데 케인스의 국민소득결정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소득결정 모형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승수 관련된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승수 효과 해가지고 다양한 유형의 승수인데 이걸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 또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함정과 같은 이런 내용들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면서 시험에서도 늘 즐겨 출제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국제경제학 분야에서는 이제 구매력 평가설, 물론 이자율 평가설도 잘 나오지만 구매력 평가설이 뭐 가장 기본입니다. 거기다 먼델 플레밍 모형하고 또 개방경제에서의 국민소득 항등식, 또 환율 관련된 내용 뺄 수가 없죠. 환율과 원화 가치 관련된 내용들, 국제수지표의 구성 같은 것들 나옵니다. 그러나서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실질 환율이라든가 비교 이론도 나오고요. 또 관세 부과의 효과 나오고요. 핵시올린 정리, 또 이자율 평가설과 제이커브 효과, 고정 환율제하고 변동 환율제 이런 것들. 자, 이런 내용들이 뭐 경제학의 가장 핵심이면서 또 각 분야별로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초점을 두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필요한 점수 얻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합격해야죠. 그래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